여기 이 남자. 제가 낱말할 처지는 아니지만 전혀 잘생기지도 않았고 또 그렇다고 매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맨날 어울리지도 않는 검은색 가죽 바이커 자켓을 입고 나와 마치 자신이 무슨 스티브 잡스라도 되는 듯 자신감에 찬 얼굴로 이야기를 하는 이 젠슨 황이라는 사람은 바로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창업자이자 CEO입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 엄청나게 멋진 남자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잠깐 살펴보자면, 일단 이 엔비디아는 현재 시가총액이 약 3조 2천억 달러로 무려 세계 3위의 회사입니다. 1위는 애플,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 컴퓨터 세계의 원조 고인물이자 늘 최강자였던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고 또 그들이 무엇하는 회사이고 뭘 만드는 회사인지 다들 알고 있는데, 이 엔비디아는 아직 그게 도대체 무슨 회사인데 이렇게 몇 년 전부터 갑툭튀 등장해서는 지금은 어딜 보나 다들 이 엔비디아 이야기만 하고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재미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만약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샀다면 지금 그게 얼마가 되었을 거라는 정말 하등 쓸데없는 이야기들. 그래도 재미로 좀 계산을 해보자면, 실제로 10년 전 비트코인을 샀다면 그게 당시 대략 500달러였고 지금은 8만 달러 정도 되니까 160배 정도 오른 것으로, 즉 그때 1억 원을 투자했다면 지금 가만히 앉아서 무려 160억 원을 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10년 전 엔비디아 주식을 샀다면 그게 지금 약 210배쯤 올랐으니까 1억 원을 투자했다면 지금쯤 210억 원을 가지고 있게 돼요. 즉 비트코인보다도 훨씬 더 비트코인스러운 만화 같은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엔비디아인 것입니다. 이 대만의 어느 가난한 이민자가 세운 이 회사가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도 이겨버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회사로, 또 너무도 빠르게 성장하게 된 과정도 거의 알려진 것이 없는데, 이 영상은 전 세계 최초로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에 대해 한국인인 태킴이 실제로 그 창업자들과 핵심 직원들 100여 명을 직접 인터뷰하여 만든 엔비디아에 대한 전 세계 최초의 책이자 가장 완벽한 책인 엔비디아 레볼루션의 내용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책이 좀 두껍고 또 그 안에 너무도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 읽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엔비디아에 대해 그리고 특히 젠슨 황에 대해 잘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이 엔비디아의 성공이 전혀 우연이 아닌 결국 이렇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 회사였음을 알게 되어 배운 게 굉장히 많았던 좋은 공부였습니다. 이 젠슨 황은 업계에서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산업에서 가장 죽이기 힘든 CEO가 바로 그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이 엔비디아가 오늘날 이처럼 성공하기까지 몇 번이나 회사가 문을 닫을 뻔한 위기가 있었는데도 거의 광신도 수준의 그 열정과 헌신이 넘치는 직원들의 도움 외에도 젠슨 황 자신이 가진 상당한 지혜로움과 소신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대만에서 태어나 태국에서 오래 살다가 이후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 그것도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곳이 아닌 특이하게 치킨의 고향 켄터키에 정착한 대만 가족의 아들로, 굳이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황인훈입니다. 어딘가 얼굴이 매우 황인훈처럼 생긴 것도 같습니다. 우리 인훈이 형은 어릴 적부터 똑똑하고 성실했습니다. 딱 부모님이 가장 원하실 만한 훌륭한 아들의 모습이자, 우리나라 1, 2세대 미국 교포분들의 가정에서 자주 보이던 공부도 잘하고 성실한 데다 또 가난 때문에 철도 빨리 들어 착한 바로 그런 소년이 어릴 적 젠슨 황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가난 때문에, 그리고 동양인이었기 때문에 끔찍한 동네에서 거칠고 사나운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 다니며 어린 시절 내내 괴롭힘을 당하며 자라야 했지만, 그럼에도 공부도 학교에서 가장 잘했고 또 남는 시간에는 틈틈이 웬디스나 데니스 같은 동네 프랜차이즈 가게에서 알바를 하며 착실하게 일을 배우고 돈을 모으던 그야말로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그는 훌륭한 성적으로 대학교에 진학해 전기공학을 공부한 후 이후 스탠포드 대학에서 전기공학 석사를 취득하는 과정 중에 미국에서 가장 큰 반도체 회사들로부터 구애를 받아 그 가운데서 당시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 중 한 곳인 AMD에 입사해 마이크로 프로세서 설계를 담당하게 됩니다. 즉 그는 당시 업계 최고의 회사들이 모두 원하던 최상급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던 중 거기서 또 친구들을 잘못 사귀어 멀쩡히 잘 다니고 있던 너무도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나가 자신들만의 새로운 회사를 만들자는 그 꼬임에 넘어가 커티스 프리엘 그리고 크리스 말라코스키와 함께 1993년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원래 스타트업이 그렇듯 이들 또한 가진 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가 자기 집 차고에다 회사를 차렸듯 프리엠의 집에 회사를 차린 다음 단순히 아이디어와 열정만 가지고 회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당장 돈이 필요했었는데, 그때 놀랍게도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벤처 캐피탈인 세코이아 캐피탈에서 첫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때 실제로 그들의 아이디어나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이 귀한 첫 투자금을 유치한 것이 아닌 그 세 사람의 평판, 그 중에서도 특히 업계에서 젠슨 황의 평판이 너무도 좋았기 때문에 오직 그를 믿고 투자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실제로도 이 세 사람은 회사에서 나오기 전에 자신이 맡은 프로젝트를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다 끝마치고 나오고, 또 이후에 올 후임자가 문제없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해놓고 나오기 위해 스타트업 창업 시기도 미루었을 정도로 책임감이 대단한 사람들이었고, 또 그래서 심지어 사표를 내고 나왔던 그 AMD에서조차 그렇게 평판이 좋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또 그렇게 좋은 평판 덕분에 이들이 회사를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자 주변 회사의 최고 엘리트 기술자들까지 자기들도 함께 하겠다며 그 좋은 직장들을 뒤로하고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스타트업이 그렇듯 엔비디아의 첫 프로젝트인 MB1을 시원하게 말아먹고 이제 다시 회사로 돌아가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던 터에 옛날에 그 유명한 게임 회사였던 세가에서 차세대 게임기인 드림캐스트에 들어갈 그래픽 칩 설계를 맡기며 정말 기적적으로 위기를 넘게 됩니다. 하지만 또 이들은 그 세가 프로젝트 또한 시원하게 말아먹고 이젠 정말로 회사로 돌아가야 하는가 걱정하고 있던 터에 비록 그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났지만 이들과의 협업 관계에서 인간적인 신뢰를 확인하게 된 세가에서 오히려 $500만 더 지원해 주어 그 돈으로 만든 세 번째 프로젝트이자 돈이 너무 부족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테스트를 해보고 시제품도 만들어 보지 못하고 곧바로 만들어 이게 제대로 작동할까 말까도 확실하지 않았던 RIVA 128이 1997년 컴퓨터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공개된 직후 그야말로 초대박을 터뜨리게 되면서 STB 시스템즈에서 즉시 3만 개의 주문을 수주하면서 이제 엔비디아는 드디어 직원들에게 정상적으로 월급을 줄 수 있는 회사이자 또 집이 아닌 멀쩡한 사무실을 가진 회사로 클 수 있었는데, 여기 이 사진은 엔비디아 초창기 직원 중 한 명인 오른쪽 로버트 송고르가 언젠가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될 것이라며 젠슨의 그 첫 사무실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어서 1997년, 이때가 이들이 처음으로 큰 계약을 따냈고 또 처음으로 흑자 전환하며 140만 불 이상을 벌었으며 이제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그래픽에 집중한 칩 개발로 방향을 결정하게 된 중요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젠슨 황이 회사의 CEO로 정식 선출됩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셋이 함께 운영을 했고 따로 CEO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창업자는 젠슨과 일체 상의도 하지 않고 어차피 회사 초기 때부터 자기들은 젠슨이 이끄는 대로 따라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네가 아예 정식 CEO가 되어 회사를 이끌고 우리는 마음껏 개발만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만큼 젠슨 황의 리더십은 상당했고 주변 사람들의 신망도 두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젠슨 황은 생긴 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엄청나게 도전적이고 공격적으로 사업을 운영했고 월가에서 가장 죽이기 힘든 CEO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주변 거대한 경쟁자 회사들의 끊임없는 공격에도 젠슨 황이 매번 지혜롭고 용감하게 대처하며 위기를 이겨내며 계속해서 성공을 이어가다가 결국 1991년 1월에 엔비디아는 화려하게 상장을 하며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금액이었던 무려 4,200만 달러를 조달하고 기업 가치도 6억 2천만 달러나 되는 회사가 되어버립니다. 한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때 상장한 직후 주가가 더 많이 올라서 무려 25달러까지 올라가며 직원들이 많이 놀랐는데, 이때 임원들은 만약 주가가 100달러까지 가게 되면 각자 어떻게 할 건지 재미삼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5달러도 너무 높은 주가였고 자기들이 아무리 잘해도 그게 100달러까지 갈 확률은 매우 낮았기 때문에 그냥 재미삼아 꺼낸 이야기였습니다. 이때 마케팅 책임자 댄 비볼리는 자기 다리에 엔비디아 로고를 문신하겠다고 하자 영업 책임자 제프 피셔는 자기 엉덩이에 문신을 하겠다고 하니까 인사 책임자는 자기 젖꼭지에 피어싱을 하겠다고 말했고 젠슨 황 또한 자기 왼쪽 귀를 뚫겠다고 하자, 그러자 흥분해 판을 키우고 싶었던 창업자 커티스 프리엠은 자기 머리를 다 밀고 그 위에다 커다랗게 엔비디아 로고를 문신하겠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정말 사람은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 그들이 그런 약속을 한 지 불과 몇 개월 뒤 엔비디아는 $100까지 돌파를 해버렸고, 다른 사람들도 다 약속을 지켰듯 여기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커티스 프리엠 또한 머리를 다 밀고 커다랗게 문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대성공에도 불구하고 1999년 당시 엔비디아의 매출 규모는 약 1억 6천만 달러로 약 200억 달러였던 마이크로소프트와 61억 달러였던 애플에 비해 아주 작은 회사였을 뿐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GPU의 말도 안 되는 성공 덕분에 이제는 전 세계 3위, 시가총액 거의 5천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대한 제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너무도 간략하게 요약해서 짧게 소개를 하고 있지만, 책에서는 그들이 이 거대한 성공을 거두는 과정마다 얼마나 많은 행운과 또 노력을 통해 수많은 위기를 넘기고 그 성공을 이어왔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중 그 성공의 3가지 핵심을 꼽아보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노력입니다. 네, 굉장히 재미없고 빤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성공의 바탕에 이게 빠지는 경우 또한 거의 없습니다. 이 엔비디아 회사는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업계 전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합니다. 보통 밤 12시까지도 연구실이나 사무실 대부분이 불이 켜져 있고, 또 주말에도 회사 주차장에 가보면 무슨 토요일 코스트코 주차장 보는 것처럼 차들이 가득한데, 이건 다름 아닌 CEO 젠슨 황의 철학 때문입니다. 그는 평소 말하길 이 업계에는 자신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분명히 있겠지만 자신보다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왔고, 또 신입 직원들이 들어올 때에도 이곳은 일의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하는 곳임을 명확히 하여 사실상 거의 혹사에 가까운 살인적인 업무 스케줄을 직원들 모두 스스로 자발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아주 무서운 곳입니다. 대신 젠슨 황은 회사 직원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줍니다. 당연히 가장 많은 연봉을 주는 것은 기본이고, 무엇보다 그들이 스트레스 없이 온전히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사내 정치를 없앤 것이며, 또 직원들에게 갑질하는 상사들이 팔을 못 붙이게 한 것입니다. 그가 볼 때 사내 정치는 직원들의 열정을 빨아먹고 기를 죽이는 흡혈귀 같은 너무도 나쁜 요소이며, 또 자신은 제대로 일하지도 않으면서 높은 자리에 앉아 부하 직원들만 혹사시키며 갑질까지 하는 상사들 또한 반드시 없애야 할 암적인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젠슨 황은 회사 초기 때부터 그런 임원들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강하게 꾸짖고 처벌을 하여 이후 엔비디아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팔을 못 붙이게 하여 직원들이 사내 정치나 인성에 문제가 있는 불량 상사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온전히 자기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일종의 행운의 도움이긴 한데 바로 쿠다라는, 말하자면 엔비디아만의 고유 개발자 툴을 개발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일종의 프로그래밍 언어이기도 한데, 처음에는 이걸 자신들이 만든 그 GPU를 다른 사용자들이 본인들 용도에 맞게 설계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든 것이, 나중에는 다른 회사의 연구자들과 기술자들이 모여들어 일종의 커다란 커뮤니티로 발전을 하다가, 나중에는 전 세계 최고의 컴퓨터와 비컴퓨터 기술자들과 연구원들이 모두 모여 함께 소통하는 곳이 되어버려 이제는 이 쿠다 없이는 컴퓨터는 물론이고 로봇 프로그램, 그리고 무엇보다 인공지능 설계가 불가능할 정도로 절대적인 툴이 되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최근 엔비디아가 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렇게나 커다란 성공을 거두게 된 것도, 초기부터 이 쿠다 커뮤니티에 전 세계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합류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며 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이 쿠다의 운영 주체인 엔비디아에서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GPU가 어떤 스펙이고 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누구보다 빨리 파악하고 발빠르게 준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엔비디아가 전 세계 인공지능 GPU 시장을 거의 80% 가까이 독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책이 좀 두껍다 보니 시간이 좀 있고, 또 이 엔비디아에 대해 정말 아주 자세하게 모든 걸 알고 싶은 분들께는, 그리고 이 업계에 계신 분들께는 너무도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여기 영상에서 담지 못한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나 또 매우 기술적인 이야기들도 너무 많아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며 내내 예전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삼성전자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미개척 산업에 뛰어들어서 또 누구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하며, 또 다른 누구보다 가장 오래 열심히 일하며 바로 얼마 전까지 전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로 전 세계 시장을 호령했던 우리나라 경제의 엔진이었던 그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 여기 엔비디아에서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며 실천하고 있는 그 성공의 가장 기본기들을 잊어 지금 과거
과거의 그 날카로운 엣지를 잃어버리고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 이 엔비디아의 성공 스토리를 처음부터 읽으며 따라 올라오는 내내 삼성전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삼성전자가 다시 예전의 그 철학, 그 엣지를 다시 되살려 다시금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로 화려하게 복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